12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2달 동안 공부해 나가시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요령은 좀 많이 익숙해지셨죠?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나 요령을 좀 알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공부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항상 필요한 사항들 좀 정리해 나가시는 게 있고, 그리고 자주 책을 많이 봐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덕분에 민법 실력은 많이 늘어나지 않으셨습니까? 평생 법 모르고 사실 수 있었는데 이 공부 아니었으면 진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법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법이 필요한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438페이지의 건축법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양이 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사실 이 건축법을 제대로 꼼꼼하게 다 정리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수업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번 주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상 규제에 관한 법률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 있어서는 적용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건축법상 중요한 적용 대상은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건축물을 설명하라고 하면 손가락질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십니다. 얘는 상가이고 얘는 집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참 마음 편하신데, 법령상 건축물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 건축물의 개념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 건축물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하게 되는지를 살펴주는 게 필요합니다. 건축법령을 적용하는지 또는 건축법을 배제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한데, 최근 3년 사이에 28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대폭 낮은 것이 법령 적용 관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은 건축물과 관련된 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워낙 자주 시험에 반복 출제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정리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단순 암기에 관한 사안들이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 구성 등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건축물 관련 행위입니다.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를 신축이라 표현하게 되고, 기존 1층짜리 건물을 2층으로 바꾸게 된다면 증축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신축, 증축 등의 행위를 건축행위라 표현하게 되며, 이 건물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노후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호평동의 경우에는 15년 전에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아파트라고 하면 지금 15년 정도 지났는데, 대부분의 건축물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노후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고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수선 행위 중에 아주 중요한 수선 행위를 특별히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자리 잡은 이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마 보험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으로 용도를 바꾸고자 한다면 용도 변경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용도 변경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건축물 관련 행위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간혹 여기에서 4문제 정도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2문제 이상은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살펴보실 것은 우리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 등을 만드는 과정,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다 보면 지어져 있는 건물을 거래하게 되었을 때 그 가격과 나대지를 또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를 취득하고 내가 새로 건물 건축해서 분양하게 되었을 때 어느 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의 경우는 땅을 구입한 상태에서 적정한 시점에 건물 건축해서 분양하거나 내가 이용하는 것이 가장 나한테 도움되시거든요. 그런 과정을 직접 진행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건물이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보시는 게 절차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의 가장 중요한 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안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주거용이건 상업용이건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환경, 미관에 관한 사안들을 고려하도록 건축법에서 정해놓고 있는데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내 마음대로 건물 건축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건물 건축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함께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건축 제안이라 하여 우리가 함께 보게 되십니다. 다만 저 건축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문제는 분명 하나 이상은 출제되게 되는데 지엽적인 부분까지 정리하게 된다면 그 양이 좀 방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사항이나 출제 경향에 맞게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복해서 정리해 나가는 걸로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전체 3개 테마로 구분되게 되는데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나가십니다. 우선 438페이지 보시게 되면 1절 건축법의 제정 목적 찾으셨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대지, 구조, 설비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기준,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대지 기준과 구조 기준, 설비에 관한 기준을 각각 정해 놓고 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를 보게 된다면 그 건물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필요로 하는데 그 땅을 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에는 기둥이나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5층 바닥 있죠. 기둥과 바닥을 구조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에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설비나 통신, 전기, 설비 등이 각각 갖추어져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사안에 대한 각종 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앞으로 건축법에 공부하시게 된다면 대지에 관한 기준과 건축물과 관련된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을 우리가 함께 보실 수 있고 건축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른 용도에 관한 구분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은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입니다. 얘를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1번 보시게 되면 건축물 찾으셨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공작물 동그라미 넣습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한 공작물에 설치한 사무소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3가지 형태로 각각 정의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일체 것들을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수는 시설물이다, 천연물이다. 인공물이다, 천연물이다. 인공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공을 가미했다고 하면 모두
시설물에 해당하게 되는데, 교통 안내 표지판이나 또는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게 된다면 시설물 관리공단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일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되고요. 이러한 시설물 중에 돌출된 것이 있다면 또는 인공을 가미하여 제작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작물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고탑, 광고판, 그리고 굴뚝 등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모두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작물 중에 지붕이란 구조가 갖추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지붕은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탱하기 위한 부가적 요건으로서 기둥 또는 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붕 하나와 기둥만 갖춰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건축물 자체가 되게 됩니다. 가끔 등산에서 보면 등산로 주변에 팔각정이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팔각정이라고 하면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걔는 건축물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 벽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갖추게 되면 건축물을 구성할 수 있는 부가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은 지붕입니다. 그래서 지붕 뒤에는 그 지붕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 벽 사이에는 또는이란 말을 붙여주게 되면 그 자체를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학원은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모두 갖춘 것도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데, 필수 조건이 지붕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둥, 벽에 있어서는 필수 조건이다, 부가 요건이다, 부가 요건에 해당된다는 걸 확인해 뒀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은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그 시설물도 건축물 자체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시설물이라면 시설물 자체가 되겠지만,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모두를 시설물도 건축물로 본다. 그래서 이에 딸린 시설물 찾았습니까? 딸린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이때는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여행하시다 보면 도로 주변에는 광고판이나 광고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건축물과 분리되어 혼자 존재하는 광고탑이죠. 그때는 공작물 자체가 되는 것이고, 대신 건물 옥상에 광고판을 설치하게 된다면 건축물과 광고판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건축물 자체로 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광고판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 대상인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나 고가에 설치한 공작물에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그러면 이 지하 공작물이라고 하면 우리 지하상가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지하상가, 지하에 설치한 공작물입니다. 그것을 사무소나 상가로 이용하게 되면 그 자체를 건축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고가라는 것은 가끔 우리 주변에 도로나 하천 한가운데 기둥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도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도를 뭐란다? 고가 도로입니다. 서울에는 서울역 앞에 고가 도로를 하늘공원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리고 그 고가 도로에는 차 한잔 마실 수 있도록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고가에 설치한 공작물 중에 사무소나 점포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도 건축법 적용 대상인 건축물로 본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통상 건물 건축하기 위한 땅을
대지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대지는 돌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라고요. 도로로부터 1m라도 떨어져 있는 곳에 존재하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은 맹지가 되어버립니다. 저 맹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건축할 수 없고 대지의 경우에만 건축물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나 다양한 시설에 있어서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다, 건물 건축할 수 없다. 도로는 건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가운데 기둥 세워놓고 고가를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고가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에는 대지 없이도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도로 만드는 방법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맹지일 때는 토지의 가격이 만약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저 맹지에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10배에서 20배까지 뛰어오르게 됩니다.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해 나가시면서 저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을 많이 찾아내고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민법 시간에 통행권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으면서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그렇게 맹지를 도로 접한 땅으로 만들게 된다면 토지의 가치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주의 통행권과 관련된 사안들을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판례도 몇 개 정리하시길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판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맹지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의 본질을 좀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급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거 잡아놓고 내가 스스로 도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 시험 범위에는 도로 만드는 법은 따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실무에서 공부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도로 만드는 방법은 한 10개 넘게 있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천천히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시험 공부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은 세 가지 종류라는 걸 구분해 주십니다.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 있는 것은 건축물이고, 그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공작물은 건축물 자체가 됩니다.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한 공작물 중에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이다. 세 가지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가로 속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공장 용도의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장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동 쉬운 것만 해당한다. 이동 쉬운 것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까? 이동 못합니까? 한번 들어볼 생각해 보시면 그게 쉽다, 어렵다? 아니, 손으로 안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다양한 용도에 있어서는 쉽게 이동 곤란합니다. 다만 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공장 용도인데 간혹 그 컨테이너 박스에 바퀴가 좀 달려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동이 쉬운 것으로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왕숙지구를 한번 방문해 보시게 되면 그 왕숙지구의 경우에는 왕숙지구로 지정된 장소는 3기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 용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왕숙지구의 경우는 저 토지 보상을 수용 방식으로 보상하겠습니까? 환지 방식으로 보상하겠습니까? 수용 방식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저 수용 방식으로 보상하게 되면 우리가 공부하지 못한 법률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보통 공시지가의 150%를 현금 보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현금 보상하게 되면 아마 시세보다는 좀 현저히 낮게 책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 고용해서 보상금을 좀 올려받게 된다고 하면 시세 한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 거래 시세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 예정지의 땅을 지금 상태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그것은 피한정 후견인 선고가 필요하신 분이죠. 재산 낭비하시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대신 저 수용 예정지에 벗어난 땅이 있다고 하면 얘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도시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용지가 되게 되고, 이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그분들을 상대할 만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려야 되는데, 그런 중개업소 사용할 만한 건축물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떴다 방이라도 한번 만들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하시면서 1 더하기 1은 2입니까? 1 더하기 1은 고객이 원하는 숫자에 맞춰줘야 됩니까? 예. 이제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숫자가 있다면 0부터 100까지 원하는 숫자까지 항상 맞춰주는 게 필요하십니다. 2달밖에 공부 안 했는 사람들에게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그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갖춰놓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 부동산 중개업 등록 안 하고 이런 사무실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시길,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에 대해서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만, 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중개업소나 주택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 등록하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떴다방 만들게 된다고 하면 단속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용도가 건축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 창고로서 공장 용도에 이동 쉬운 것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입니다. 톨게이트는 대지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로 한가운데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로 한가운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만들어지지 않은 톨게이트의 경우는 대지에 대한 정착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철도부터 선로, 부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운전, 보안 시설, 보행 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 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철도, 선로, 부지라면 기찻길이 열심히 만들어지게 되면 이 기찻길 주변 땅이 모두 철도 부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시가지의 경우에는 이 철도 한가운데를 관통하게 되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기차가 지나다니게 되면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차단 시설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그게 운전 보안 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오지만 한 40년, 50년 전에는 사람이 차단기 내렸겠죠. 그러면 그분이 24시간 또는 10시간 정도 일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잠깐 쉬어야 될 지붕이 있는 건축물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지붕이 있는 건축물이지만 철도 부지나 궤도 부지에 존재하는 운전 보안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저 철도 부지에 존재하는 기차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이 만들어진 연도가 1962년도이거든요. 그때 안 태어나셨죠? 저도 안 태어났습니다. 다만 저 1962년도에 건축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 당시를 좀 상상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 기차역은 철도 부지 위에 있었습니까? 앞에 나와 있었습니까? 역사는 앞입니다. 그래서 역전 앞이라고 하는 잘못된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냥 역전이면 되는데, 최근에는 건축 기법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서울 같은 경우에 영등포역이나 또는 서울역 같은 경우는 철도 부지에 고가를 조성하고 그 고가 위에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철도 부지 안에 고가 조성해서 철도 역사를 만들어 놓게 된다면 저 철도 역사는 1962년도에는 여기에 있었습니까? 앞에 있었습니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 역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철도 부지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철도 역사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그렇게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계도 철도 부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1962년도에 건축법이 제정되었던 것을 고려하신다면 철도 역사는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작년보다 제가 아주 편하게 수업하는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지정가정문화재. 여기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못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 건축물 소유자는 자기의 건축물을 철거 신고하고 철거할 수 있거든요. 만약 내가 소유한 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게 되면 내 건축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저 문화재 주변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새로 지정되게 되는데 토지의 가치가 대폭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재를 소유자가 임의로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건축법 적용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입니다.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입니다. 여기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은 홍수 범람과 관련되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수문 조작실인데 여기에 사람 거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문 조작실도 지붕 있는 건축물이지만 하천구역에 존재하는 수문 조작실은 기본적으로 대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지에 만들어지지 않은 수문 조작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얘가 28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30회 시험에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고, 다만 이게 다른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고 마무리 지으십니다.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건축법과 관련된 모든 제도는 적용되는 것 아니겠죠. 그것 하나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방금 보셨던 이 5가지에 접목시켜 적용 여부를 묻게 된다고 하면 항상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이쪽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공작물과 관련되어서는 1월달 정도에 함께 해나가십니다. 다만 신고 대상 공작물이란 말 찾으셨죠? 대지 조성하기 위한 다음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괄호 속을 봐주십니다. 건축물과 분리하여
분리 동그라미 놓습니다.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공작물이라면 건축법 적용 대상이고, 저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표에는 2m 넘는, 4m 넘는, 5m 넘는, 6m 넘는, 8m 넘는, 8m 이하, 바다 면적 30제곱미터 넘는 이런 표현들이 각각 나오는데, 얘는 한 3월 달에 한번 정리하시게 된다고 하면 쉽게 정리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공작물과 관련되어 2m 초과하는 옹벽, 담장이란 말을 함께 보셨는데, 나대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3m짜리 담장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담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3m짜리 담장이 지진 등으로 붕괴되게 되면 지나가던 보행인은 키가 2m 이하이죠. 그 담이 무너지면서 보행인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작물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3m짜리 담장 만들면서 집을 함께 만들게 된다고 하면 저 담장은 건축물에 딸린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물 만들기 위해서는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대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 담장이 2m 초과하는 때에는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로서 시군구청장의 신고 대상이지만,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공작물이라면 그 규모가 크건 작건 관계없이 항상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허가 받은 때에만 축조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딸린이란 말과 분리란 말을 구분하시는데, 딸린이란 말 쓰게 된다면 이때는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분리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건축물과 아니건 별개의 독자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신고 절차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얘는 한 1월 달이나 3월 달에 한번 해 나가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 대지 있습니다. 여기 대지에 대해서는 개념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대지란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필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우리가 지적법 공부하시면서 필지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필지라 표현하는데, 저 필지는 소유권의 단위를 말합니다. 평내 호평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한 필지가 50평에서 100평 정도이지만, 시골의 농경지 같은 경우는 한 필지가 10,000평, 20,000평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공부 잘하는 분, 자제분을 두게 되면 그 농경지 팔아서라도 대학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부 못하신 분은 그냥 농사 짓고 계셨는데 요즘 인생이 다 바뀌시더라고요. 시골에 10,000평, 20,000평 농사 짓다가 갑자기 인생 역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던데요. 그래서 가끔 제가 지방 같은 데 내려가다 보면 공부 덜 하신 분들이 더 여유롭고 부자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단위를 말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건물 건축하기 위한 땅은 자기 땅에 건물 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이해해 주십니다. 여기 대지란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란다? 지목 관계 없죠. 도로변에 존재하는 땅이라면 모두 뭐다? 대지입니다. 그리고 이 대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50평 또는 100평이라고 하면 그것을 한 필지라고, 그 한 필지에 건물 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그리고 필지란 말만 각각 확인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하단부의 예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십니다. 그리고 큰 2번의 적용 대상 행위로서 1. 건축 사셨죠. 현재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를 건축 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한번 이야기 듣고 문제 하나 풀면 출제되는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듯합니다. 다만 우리 나대지에 새로 건물 수주하는 것을 뭐란다? 신축행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1층짜리 건물을 2층으로 만들게 된다면 증축행위이고 종종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 또는 재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과 관련되어서는 3가지 개념을 신축이라 표현한다는 점만 확인해 놓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그래서 건축물 없는 대지부터 새로 건물 축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나대지에 새로 건물 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줄 가로를 봐주십니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철거 동굴해 놓습니다.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부속 건축물에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재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와 관련되어 건축 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건축 면적은 건폐율과 관계된 제도로서 건물 하나를 하늘에서 내려다 보게 된다면 그 건축물의 가장 끝에 있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토형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건평이라 표현하는 것이 법에서는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도화지에 물건 올려놓고 그 물건 외곽 윤곽선에 따라 그림 그려본 적 있으시죠? 그런 평면적인 개념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는데 우리 학원은 지하 2개 층에 지상 8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0개 층의 바닥 면적,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5층 바닥, 학원 강의실만 아니라 이 건물 한 층의 모든 바닥 면적을 전부 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상단까지의 거리를 높이라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층수로 건물의 규모를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 63빌딩이라면 지하 3개층에 주상 60개층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층수도 건물 크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건들을 동시에 충족하고 종종과 동일한 범위 내 건축하게 되면 그러한 건축 행위는 개축, 재축이라 표현하게 되고 종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을 축조하게 된다면 그때는 신축 또는 증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건축물을 철거했다면 그 철거란 말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전부 철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 건물을 조금만 철거했다고 하면 시험 문제 출제하게 되었을 때 일부 철거란 말을 사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을 철거했다고 하면 걔는 일부 철거를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철거란 말 나오게 된다면 또는 멸실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그때는 모두 철거되거나 멸실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건물을 축조하게 되었을 때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축조했다면 그것은 개축 아니면 재축입니다. 종전과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면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커졌다고 하면 그때는 신축 또는 신축입니다. 그냥 신축입니다. 다 철거하고 다 철거했다고 하면 기존 건물이 다 철거되었기 때문에 나대지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나대지 현상을 보였을 때 예전보다 건물의 규모가 커졌다고 하면 그때는 신축되는 것이고요. 일부 철거한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이 2층짜리였는데 한 개층 철거하고 3층짜리 건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대지 안에는 기존 건물이 남아있는 상태이죠. 그러한 때는 증축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신축과 관련되어서는 완전 나대지에 새로 건물 수주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고, 대지 안에 기존 건물이 존재할 때 그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또는 멸실된 상태에서 예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신축. 이해되신 겁니다. 더 헷갈렸나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의 가로속을 봐주십니다. 부속 건축물에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부속 건축물마다 부속 건축물부터 새로 주된 건축물 축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주종관계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부속 건축물은 종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 가치나 독자적인 판단 대상이 못 됩니다. 이곳에 새로 주된 용도의 건물 수주하게 되면 그것을 신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축은 첫 번째, 나대지에 새로 건물 수주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고, 두 번째, 대지 안에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그 건축물을 지진 등으로 전부 멸실되거나 건물 소유자가 전부 철거한 상태에서 예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 축조하게 되면 신축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물에 해당되는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그것도 신축에 해당하게 되는데, 1980년대 또는 70년대 화장실은 집 안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 존재한 상태에서 새로 주택이나 상가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축 행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축은 정확하게 그 개념이 몇 개이다? 3개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증축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 가로 해놓습니다. 건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 증축 행위는 3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옆으로 건물이 커지는 것이 있다면 증축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증축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그것도 증축이죠. 그래서 우리가 1년간 공부하시다 보면 위로는 자라지 않는데 옆으로 퍼지는 몸을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1년 동안 공부하시다 보면 당연히 운동 부족이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몸무게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혹 외형은 똑같아 보이는데 몸무게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시죠? 엉뚱한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 여기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의 규모를 판단한 요건에 있어서는 건축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인데 현재 건축 면적이 50이었던 것이 60, 70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이것 증축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층짜리 건물이 3층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것도 증축 행위이고, 가끔 건물 한 층이 있는데 그 한 층에 바닥 새로 만드는 경우 있죠. 바닥 새로 층고가 한 6m, 8m 되는데 그 사이에 바닥 하나 새로 만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였습니다. 바닥이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연면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외형은 모두 똑같은데 몸무게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내부 증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형태가 있다면 모두 증축 행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축, 재축 묶어만 놓습니다.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 동굴해 놓습니다.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 줄쳐 놓습니다. 이 두 개 요건 갖추게 되면 얘를 뭐라 한다? 개축. 그리고 재축입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최근 포항에 지진 발생해서 건물이 훼손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멸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대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이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그 개념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재축은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훼손되게 되면 내가 의도해서 훼손한 것입니까?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까?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 대형 차량이 과속 운행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가옥을 들어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건물 소유자가 의도한 것입니까?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멸실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 건물 소유자가 의도하여 건물을 훼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철거에 해당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했다고 하면 그때는 개축행위이고, 의도하지 않고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종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 한다? 재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재축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1. 연면적계는 종전규모 유혈할 것. 그리고 2번입니다. 동수, 층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우리가 본문에서는 다음 요건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한다면 1번과 2번은 반드시 확보돼야 되죠. 그리고 2번과 관련되어서는 동그라미 1번에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라면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한 것이죠. 그것을 재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수, 층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건축 법령에 모두 적합할 때 재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항에 지진 발생해서 큰 피해 입은 아파트로 흥으로 시작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짜리인데 총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다시 축조하게 된다면, 재축하게 된다면 재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주민이 비용 부담해야 되거든요. 아마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5개 동을 한 개 동으로 만들면서 25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된다면 아파트의 중요한 가치에 있어서는 조망권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싸게 분양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복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죠. 그런 목적이라면 종전과 달리 층수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는 재축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높이, 층수가 종전과 동일한 상태에서 다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하지만 연면적만큼은 반드시 동일하고, 동수, 건축 면적입니다. 높이, 층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종전보다 크지더라도 재축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연면적계는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취지는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2전입니다. 건축의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가로 해놓습니다. 같은 대지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독립문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서대문 공원으로 옮겨놨거든요. 대지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독립문 있는 자리가 완전 빈 나디제가 되어버리고 서대문 공원 부지로 옮기게 되었을 때 그 서대문 공원 용지에 나대지 현상이라면 이것은 이전이다, 신축이다. 새로 신축한 것입니다. 반면 이 서대문 공원에 기존 건물 있는 상태에서 독립문을 옮겨놨다고 하면 그때는 대지가 같아야 됩니다. 이때는 대지 서로 다른 것. 원래 서대문 공원의 독립문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놓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서로 다른 대지에 독립문을 옮겨놓게 된다고 하면 그 서대문 공원에 원래 건물이 있는 때는 증축행위가 되는 것이고 완전 빈 나대지인 때는 신축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혹 무엇을 어디로 이전했다 이런 이야기 쓰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건축법상 이전이 아닙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런 이전 행위라고 하면 그때는 신축 아니면 증축 행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전은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지라는 게 한 필지 안에 예, 그 한 필지를 그 안에서의 공간. 예.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건축법은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물은 목조 건물이겠습니까? 콘크리트 구조 건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안 살아봐도 뻔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1962년도에는 서울만 하더라도 한 필지의 대지가 100평, 20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1000평이 한 필지의 대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목조 건물은 그 당시에 30평대이겠습니까? 한 20평대이겠습니까? 20평도 안 되는 곳에 잘 사시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러면 한번 살아보고 여기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하면 양지 바른 곳으로 같은 대지 안에 집을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뭐란다? 이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이전 행위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동일한 대지 안에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이전이라 하지 대지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이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건축에서요, 연면적 합계는 동일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같잖아요. 동일하거나 이하이거나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 하십니다.